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광화문 쪽에 있는 작은 광고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아는 그 특유의 감성과 감각으로 버티는 그런 회사였죠. 회의가 많고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고 마감은 늘 촉박했지만 그 속에서 어쩌면 저는 제 역할을 꽤 잘 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같은 경우엔 같은 건물 3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언론사였죠. 이름을 들으면, 아, 거기? 할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어요. 딱 유명하진 않지만 기사 하나 정도는 포털 첫 화면에 실릴 수 있는 그런 언론사요.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그렇잖아요. 거긴 참 인간 관계가 미묘하게 얽히는 장소예요. 커피 하나 마시려고 줄을 서다 눈인사를 하게 되고 엘리베이터 몇 번 같이 타다 보면 마치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아무 인연 없을 사람과 엮이기도 하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늦는 선배 때문에 식당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광화문 직장인들이라면 다 알죠? 점심시간에 밥 먹는 게 전쟁이라는 거. 편의점 도시락은 점심시간 딱 시작이 되자마자 바닥이 나고 그나마 밥값도 착한 식당들은 사람들로 줄이 쫙 늘어서 있죠.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요. 일로 오면 돼요. 내가 줄 섰어요. 고개를 돌렸더니 몇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남자, 즉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배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와, 센스 있다.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선배는 벌써 웃으며 자리로 향했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새치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자연스럽게요. 그날 식사는 저와 선배 그리고 남편과 그의 동료 넷이서 함께 하게 됐고, 의외로 식사는 꽤 유쾌했어요. 광고 일 하시죠? 와, 우리 쪽이랑도 많이 겹치겠네요. 언론 쪽은 오히려 광고주보다 더 까탈스럽다면서요? 서로의 일에 대한 약간의 농담, 취향이 맞는 메뉴 얘기, 누가 더 고된 직장인인지에 대한 티 없는 신경전.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고, 저녁에 간단하게 술 한 잔도 하게 됐죠.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어요. 자연스럽게 별말 안 해도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 식사 자리에 있었던 제 선배와 남편의 동료도 거기서 눈이 맞았다는 거죠. 야, 이거 복권 같다. 점심 한번 같이 먹었더니 둘 다 커플이 됐네. 광화문 점심 이념 법칙,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겠네. 웃으면서 얘기하곤 했죠. 선배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거의 동시에 시작했지만 선배 커플은 번개처럼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야, 너도 얼른 해. 결혼 좋다. 안정적이고 애 생기면 일도 정리하고 너무 좋아. 선배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죠. 나도 결혼하자마자 퇴사하게 될까? 임신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밀려나는 걸까? 내 커리어는 거기서 끝나는 걸까? 물론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많은 걸 내려놔야 할까봐 그게 겁이 났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난 너한테 무리하게 결혼 이야기 안 할게. 우리 지금 충분히 좋잖아. 너 준비되면 말해줘. 난 계속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그날따라 더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죠.
그 일이 일어난 건 봄이 막 지나 초여름으로 향하던 때였어요. 장마가 오기도 전인데도 하늘은 자주 흐렸고 기분도 좀처럼 맑게 트이지 않던 나날들이었죠. 형이 돌아가셨어. 남편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의 형. 그분은 대기업에서 꽤 좋은 자리에 있다가 돌연 사표를 내고 시골로 내려간 분이라고 했습니다. 형은 그냥 다 내려놓고 살고 싶어 했어. 남편이 전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텃밭을 일구고 자신이 지은 집에서 스스로 장작을 패고 아침엔 새소리에 일어나고 밤엔 촛불을 켜는 거의 자연인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었죠.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남편도 어딘가 부러워하는 눈치였던 게 기억나요. 그런 형이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막걸리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어두운 시골 도로에서 누군가의 차량에 치인 후 도주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왜 자전거를 탔을까? 그것도 밤에. 형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남편은 그렇게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자책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형의 지인들도 마을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남편과 시어머니 몇몇 친척들만이 함께했죠. 저도 물론 옆에서 함께했지만 사실 저는 그 장례식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차분한 목소리였고 그 말투에 왠지 모를 무게가 느껴졌죠. 자기야, 형이 살던 곳으로 가면 안 될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 집을 정리하러 간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이 살던 집 참 좋아. 조용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더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 회사도 일도 사람들도 이젠 너무 지쳤어. 형이 그곳에서 살게 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나 정말 가고 싶은데 그런데 나 혼자 가면 자기를 잃을까 봐 겁나. 이기적인 부탁이라는 거 잘 알아. 근데 자기야, 나와 함께 가주면 안 될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될지도 모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럼 일은? 당신 회사는? 내일은? 회사는 나 그냥 그만두려고. 너도 굳이 회사 다니지 않아도 돼. 요즘은 광고 일도 프리랜서로 많이 하잖아? 너 실력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소소하게, 조용하게, 욕심 없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줘. 어? 자기야.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니, 그 후로 며칠이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 광화문에서 익숙한 일상, 사람들과의 관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지나던 거리, 일로 바쁘게 움직이던 나날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남편과의 함께라는 이유로 낯선 시골 마을로 떠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결심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가면 자기를 잃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건 어떤 간청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깊은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남편의 손을 잡고 시골로 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커리어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결심하고 나니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굴러갔어요. 우선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남편 역시 그의 언론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의 삶을 털고 내려간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 많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기도 했어요. 마치 바쁘게 숨만 쉬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다운 삶을 찾으러 가는 기분이랄까요? 결혼식도 거창하게 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지인 몇 명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고, 우선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 상을 치룬 가족들인데 결혼식을 한다는 게 조금 괴리감이 있기도 했고요. 그날은 남편이 시골집을 먼저 둘러보겠다고 먼저 내려간 날이었습니다. 미리 좀 보겠다고, 청소도 해놓고 물품도 좀 사놓겠다고. 그 말을 서울에서 남은 정리를 하며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즈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식사나 한번 하자. 너랑 나랑 따로 얘기 좀 하자. 별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라니 조금 낯설긴 했지만 결혼 앞두고 예비 며느리와 시간을 갖고 싶으신가 보다 싶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약간 단정한 차림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주 엉뚱하고도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너희 우리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 네, 우선은 그렇긴 해요. 상태 봐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새 집을 구하든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요. 그래도 거저 사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니?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돈을 달라고 할 일도 없고, 그럼 대가는 지불해야 하지 않겠니? 네? 무슨 대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부동산 계약서도 아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소 조심스러운 듯 그러면서도 어디선가 준비된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누이 있잖니. 걔가 사정이 좀 그래.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 버거워한다고. 근데 너랑 성현이는 워낙 성실하고 바른 애들이니까 그 아이 잠시 좀 맡아줄 수 있을까 싶어서 니들한테 있는 게 우리 손주한텐 더 좋은 영향이 될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요? 형 집에 들어가는 대신 시누이의 아이를 맡아달라 이건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시누이의 아이잖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물론 그땐 부부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한 아이의 양육자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심지어 이유가 형 집을 거졌으니까 라는 건 더 황당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해요. 근데 그거 저한텐 좀 무리예요. 솔직히 아이를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도 저희가 일단 가보기로 한 것뿐이에요. 상태 안 좋으면 새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부모님께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돈도 지원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성현 씨 통해서 어머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절하는 말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순간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팔짱을 낀 채 식사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저는 끝까지 말투를 낮추지 않았어요.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건 죄송하지만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서요. 그 집을 얻는 대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나 성현 씨는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시누이도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그걸 책임질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남편은 예상 못했다는 듯 놀라더니 곧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다신 그런 요구 없게 교통정리할게. 괜히 너 혼자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시어머니와 있었던 불편한 대화를 모두 전하고 남편도 단호히 말했죠. 너한테 그런 얘기 하다니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다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부담 안 주게 정리할게. 그 말에 마음을 놓았고 그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골로 이사를 내려왔고 본격적인 전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꽤 낭만적이었죠. 해 뜨면 눈이 떠지고 모기장을 친 채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유. 서울에선 상상도 못했던 정적과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지는 밤. 하지만 낭만은 며칠, 현실은 매일이더라고요. 물을 펑펑 쓰지 못하고 장 보러 나가려면 차로 30분은 좋게 가야 하고 도시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몸으로는 매일매일이 작은 불편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적응하려 했어요. 서울에서의 삶을 버리고 이곳에 온 건 이 사람과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진짜 우리 삶을 살아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남편은 마당에 잡초를 뽑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철컥!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낯선 듯 익숙한 발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이 하나가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덜덜 떨리는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람? 아이 혼자? 이 먼 시골집까지? 그것도 아무런 말도 없이? 택시는 누구랑 왔어? 너 혼자 온 거야? 택시 아저씨가 여기에 내려주셨어요. 엄마가 먼저 가 있으래요. 참담했어요. 믿기지 않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을 리 없었죠. 그 다음은 시누이에게 역시나 무응답.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도 아이를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애가 무슨 죄겠어. 안 그래 자기야? 맞는 말이었죠. 애가 무슨 죄예요. 하지만 그건 사과나 해명이 전제되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저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아이 앞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 밥부터 먹이자.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저는 정성껏 밥을 차렸고 조카에게도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힘들지 않았어? 멀리 혼자 와서 무서웠을 텐데. 조카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묵묵히 밥을 먹더군요. 그 작고 여린 손이 숟가락을 쥐고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아이한텐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건 어른들의 문제지 그 아이 탓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싱긋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진짜 너 보니까 확실해졌어. 우리 애 생기면 넌 진짜 좋은 엄마 될 거야. 조카한테도 이렇게 다정한데 우리 아이한테는 얼마나 사랑 줄지 눈에 보여.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려야 할지 아니면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태도인지 순간 헷갈렸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아이를 혼자 우리 집에 보낸 걸 이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그냥 넘어가자는 거야, 뭐야. 입을 열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있었으니까. 최소한의 성인으로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불편한 감정을 감추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드디어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저에게 온 게 아니라 남편에게 온 것이었죠. 남편은 밖에 나가 전화를 오래도 받더군요. 오며 가며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군요. 누나한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너 보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줬어. 그리고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래. 기회? 애 하나 키워보는 거 나쁘지 않잖아. 우리도 이제 곧 아이 가질 테니까 연습 삼아. 괜찮잖아. 연습. 그 말에 저는 들고 있던 물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일 중으로 짐 다 보낸대. 애 옷, 책, 장난감, 친구류 다 보내면 정리해야겠다. 아, 얼른 자자. 이제야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야. 애는 내가 시킬게. 그리운 조카 손을 잡고 욕실로 향하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저는 거실로 돌아와 말없이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정말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정돈 물건도 없었고 꼭 챙겨야 할 짐도 별로 없었어요. 그 집에 오기 전 조심스럽게 싸왔던 티포트며 머그컵, 햇살 좋은 날 쓰려고 가져온 패브릭 커튼, 전부 그냥 눈에 거슬릴 뿐이었어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땐 여기서 시작될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소담하고 단정하게. 두 사람만의 조용한 공간을 차곡차곡 쌓아갈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그 집은 그 어떤 곳보다 낯설었어요. 낯선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고 낯선 아이의 신발이 거실을 차지하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에 적응해 있었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조카의 목소리가 욕실 안에서 희미하게 들렸고 현관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니들 다 짰구나. 연습 삼아? 기회?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목욕 잘 시키고 짐도 잘 정리하렴. 너는 짐 정리하고 나는 너와의 인연 정리하면 되겠네. 그렇지? 문자를 보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15분쯤 달렸을까요?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감정도. 하지만 남편의 전화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통, 5통, 그리고 10번째쯤 전화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게 끝인가 싶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벨소리조차 기분 나쁘게 요란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화장실도 가고 싶었고 근처 휴게소에 도착했기에 차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듯 핸드폰을 들었죠. 여보세요? 야, 너 지금 뭐야? 정신 나간 짓거리 하는 거야? 애를 그렇게 두면 어쩌라고? 너 그거 학대인 줄 몰라? 왜 네 남편 전화 안 받냐? 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 누가 남편이에요? 그럼 뭐요? 짓거리? 아이고, 아줌마 딸만 하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친정으로 가겠다는 거냐? 그래, 어디 와봐라, 어? 어디 한번 와봐. 나도 지금 네 친정으로 갈 테니까. 어머, 왜요? 마중 나오려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 부모님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고. 아줌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엄마에게도 경고했어요. 저희 부모님 집까지 오는 건 그렇게까지 하시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상대로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친정집 골목을 돌자 낯익은 그림자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딱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은 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 정자세로 서 있었고 제가 그들을 발견하자 거의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고개를 휙 돌려 모른 채 하고 그대로 친정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올라오는 차 안에서 모든 이야기를 부모님께 다 전한 상태였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 아이를 예고 없이 떠맡기고도 태어난 태도, 그 가족들의 말 한마디 없는 통보, 그리고 기회에 운운하던 남편의 말까지. 그 모든 걸 말했을 때 어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깟 결혼? 없던 일로 쳐.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심이 채 씻기도 전에 바깥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잠깐만. 시어머니의 날선 목소리. 분명히 대문을 잠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이 잠기기 전에 밀고 들어온 거였어요. 마치 자신들 집처럼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그대로 현관을 가로질러 들어오더군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시어머니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들어오지 말아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을 불러댔습니다. 여기요. 얘기 좀 하자니까요. 애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네? 아니, 지금 우리 며느리가 이런 짓을 했다고요. 애가 무슨 죄입니까? 그냥 가족이니까 애 좀 맡긴 건데 지금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 취급을 한다고요.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버지까지 나오셨고 집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집까지 찾아오시면 그땐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래? 너 지금 가만히 있지 않잖아. 우리 눈에도 보여. 딸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아이를 보낸 건 일방적인 통보였고 전 그거 따를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거잖아. 어차피 애 낳을 건데 그거 내가 부탁했잖아. 니들이 바르니까 좀 애 좀 맡아주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손주가 그렇게 싫어? 아니,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너 왜 우리 아들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 놓냐? 그 돈 너한테만 준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돈도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사돈? 어이가 없었죠. 돈 이야기까지 하다니. 그 돈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주신 돈이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집을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제게 주신 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돈이 왜 아들 돈? 그 사람 돈이 될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이도 없고 진짜 이 사람들이 너무 막장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거예요. 제 머리채를 딱 잡으려는 그 순간 인연이라는 고함이 메아리처럼 들렸고 바로 우리 엄마가 시누이의 손을 낚아채고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 슬로우 머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쌍욕을 하며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웃기는 여자들이네. 지금 어디 아파요? 지난번에도 안색이 안 좋던데 이 여자 치매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젊은데 이거까지 이러네. 야, 여기서 지랄 떨지 말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어디 남의 집에서 쌩 난리야, 난리는. 아니, 사돈, 이게 뭔 짓입니까? 네? 지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사돈 딸년이 우리 아들 통장 싹 털어왔다고요. 결혼식은 안 올렸어도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데 지금 야반 노조를 한 거라고요? 당신 딸년이. 당신 딸년이나 신경 써. 내 딸 신경 쓰지 말고. 네 딸년 자식 키우라고 내 딸 보낸 줄 알아? 그리고 그 돈은 내 딸 잘 살라고 보내준 돈이지 네 딸년 자식 잘 키우라고 보낸 돈 아니야. 어디 더 해봐. 오늘 그냥 끝장을 볼래? 대머리 한번 대볼 거냐고.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린 사람 하나 살리자는 건데?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내 딸 인생 말아먹자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 앞에 성큼 다가섰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순간 움찔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체격으로 사람을 기죽이는 분입니다. 팔뚝 한번 걷어붙이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입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신우이도 아예 말 한마디 못하고 휴대폰만 꼭 쥐고 있었고요. 그렇게 소란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동네 주민이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순찰차 2대가 오고 경찰관이 문 앞에서 정리하자 시어머니 기어코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죠.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그 말에 우리 엄마는 혀를 끌끌 차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어이있게 사시지 그랬어요? 어이없게 굴어놓고 어이있는 결과 바라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알아요? 그날의 난리는 경찰의 중재로 겨우 마무리가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끽소리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람, 남편이 찾아왔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버지가 나오는 기척에 당황해하던 사람.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말없이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더니 업어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너는 네 엄마보다 더 나빠. 네 입으로 똑 부러지게 말 못한 죄. 그게 더 나빠. 양심 있으면 다 없던 일로 쳐라.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엄마의 말은 우리 사이의 종지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허망한 표정으로 무릎을 털며 일어나더니 말없이 돌아섰어요. 그 뒤로 한동안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설명하겠다는 말, 이해해달라는 말. 하지만 저는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변명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난 후 선배를 통해 들었어요. 그 조카 결국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대요. 폭력적인 행동, 말을 듣지 않는 태도, 교사에게도 반항적인 말투.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아이도 잘 자라나는 건데 그 집은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도 모르겠더라.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죠. 솔직히 약간의 죄책감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아이를 받아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나라도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났으니까. 나 하나는 지켜냈으니까. 그걸 이기적이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누구 하나 지켜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나 하나 챙긴 게 죄라면 차라리 그 죄는 달게 짊어지고 살겠어요. 그날 신우의 머리채를 낚아챈 엄마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거침없이 엎어버린 엄마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으신 부모님께 빚진 마음이 커서 그 후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잘하려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도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작은 디자인 사무소에서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퇴근 후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 누구의 아이도 누구의 요구도 내 어깨 위에 올라오지 않는 지금. 그냥 이대로 아무 일 없이 그저 조용히 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어떤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걸. 너무 많은 걸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암튼 저 또한 반성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